서울시의원 이현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마을 만들기를 꾸준히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희망마을이나 아니면 좋은 마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변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척 떨리네요. 뭐라 그럴까요? 친정에 온 기분인데요. 네.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일단 이제 저한테 먼저 주어졌던 미션은 생명안전공원을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발전적 전략을 제안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안산시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 왔고, 마을 만들기 해오면서 안산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었던 거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일과 더불어서 안전공원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일련의 이렇게 강좌 이후에 우리가 안산 내부에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저의 제안, 첫 번째 저의 이야기 나눈 정도로 들어주시면 저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그래서 4.16 생명안전공원을 중심으로 생각나는 안산시가 되려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정도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이미지 3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70년대 흑백 사진인데, 지금 서울에, 지금은 서울인데 지금은 이 모습은 없고요. 예전에 골목길 풍경을 찍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척 오래된 흑백 영화인데 내 사랑 히로시마라는 영화입니다. 세 가지 이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실은 이 세 가지로 제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화차를 보면서 두려웠어요.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쁜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그랬는데 이 결혼을 할 남자가 이 여성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여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안산시에서 죽는다 또는 내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또는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도시는 이명성의 도시잖아요. 누구 하나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사회죠. 그냥 우리는 안산시의 75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거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죠. 실은 이런 현대 도시에서 저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이웃을 만들어 봐요라고. 네. 정말 열심히 했었고, 안산에서 이웃 만들기 또는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정말 활발히 진행했고 유의미한 의미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열심히 했던 마을 만들기가 우리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었나? 줄 수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마을 만들기 한 것 같다. 내가 했던 마을 만들기가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해져서 안산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갑자기 그런 좀 막힘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좀 더 큰 차원, 도시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사랑 히로시마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영화냐면 히로시마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원자력 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됐었던 그 도시인데 지금은 재건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살고 있죠.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 주인공은 일본인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요. 왼쪽에 있는 여성 외국인은 그 히로시마를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외부인이고 한 사람은 내부자죠.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히로시마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러브스토리 이야기인데 잘 되진 않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유념하게 봤던 거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여성이 남성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굿바이 히로시마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은 여기에 온 거는 히로시마 때문에 왔는데 당신과 헤어지는 이유는 히로시마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시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한테 있나요? 제가 마을 만들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었거든요.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라고. 인간인데 별로 안 산다. 뭐라 그럴까요? 그 안산은 당시에 신도시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었고, 근데 이제 안산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세요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잠깐 안산에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죠. 네, 안산에 산다는 말보다는 그러면서 뒷붙이는 말이 돈을 좀 벌어서 어디 뭐 저기 본계나 분당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머물러 가는 정류장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안산에서 태어나서 지금 성인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는 뭔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도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I love 뉴욕, 네. 나는 뉴요커다, 나는 또는 런던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도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자부심, 자신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도시는 그런 이미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안산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고 어떤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 사랑 히로시마는 실은 이제 영화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영화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최근에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것에 오마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을 오늘 얘기할 건데요.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의 전제는 죽어야 되는 거죠. 네, 혹시 도시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산시가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사라진다, 소멸된다,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간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도시 중에 안산 이외에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가 없어진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보여드릴 3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유바리시입니다. 홋카이도 아시죠? 삿포로 옆에. 네.
한 인구 12만 명 정도의 한때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부도 선언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 이제 2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무리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는 6,000명, 10,00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도시가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혹시 로보캅 영화 아시죠? 네. 로보캅 영화의 무대가 이곳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도시이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퇴색하면서 도시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대표적인 비교 사진인데 뒤쪽에 있는 오피스 보이시죠? 앞쪽에 있는 저 집은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빈집 투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뒤에 이렇게 보이면 아시겠죠? 예, 영국입니다. 영국에 지금 비어있는 빈집만 20만 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그 노숙자들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큰 도시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드릴 이야기는 요겁니다.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으로 고령화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그 상황을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까지의 도시의 성장의 속도와 방향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도시화를 맨 처음 맞은 도시부터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재생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영국의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는 것은 우리보다 되면 도시의 성장이나 경쟁의 성장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맨 먼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를 제일 먼저 경험했고 도시의 쇠퇴도 제일 먼저 경험한 도시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인구의 절벽. 올해가 절벽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떨어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생산할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의 가장 직격탄은 세금이죠. 더 이상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세금이 줄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세금으로 해왔던 공공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소도시 또는 압축도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가 이렇게 줄자로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도시가 계속 성장했고 인구가 늘었으니까 계속 성장했는데 이 얘기는 빈 땅이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고 집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이 올라가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개발이 되지 않고 점점 비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서 중간중간에 빈집들이 생기니까 같은 복지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 서비스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상록수역부터 안산역까지 균등하게 쭉 모두 다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 단위로 또는 동네 그 역세권별로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발표되고,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10조씩, 그래서 총 50조가 우리에게 이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보통 한 2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동네에 투입되는 예산이 200억이에요. 되게 많아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예산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혹시 이제 시에서 예산 감시단 하신 분들은 금방 이제 느끼실 텐데, 그 공공적으로 쓰는 예산은 안 사시도 아마 수천억 쓰실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도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를테면 기존의 도시들의 활력을 다시 갖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크게 6가지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2013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도시재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이것들로 인해서 쇠퇴하는 지역들의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지역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걸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국토부에서 나온 법령인데요. 실은 그 전까지의 개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국토부에서 해왔던 그 전의 개발 방식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을 했던 방식입니다. 주거지를 공급하고 인프라를 깔았던 그런 방식인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이라고 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는 계획이다, 또는 종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의 목적은 이 사업을 통해서 당장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도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5년짜리 사업이고요. 이 5년의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과정들은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년도에 법안이 만들어졌고, 14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2군데의 테스트베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선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2017년부터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들의 연속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재생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13년부터 정부는 이걸 차근히 준비해 왔었던 거고, 이제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되면 도시재생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은 도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또 다른 좀 변화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도시재생의 큰 그 갈래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꼭 5가지의 갈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기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세권 또는 예전에 항구라든가 항만 이런 곳에서의 큰 규모의 대단히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진행됐던 그 기간 산업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업으로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 지금 통영의 지금 사업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시가지는 이거는 이제 상가 활성화 쪽입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주거지 재생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 재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 이제 많이 이해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지금 전국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아파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파트 개발을 대안하는 보완적인 방향으로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에서 취하고 있는 3번, 4번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 안산시가 이번에도 그 뉴딜 사업을 냈어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냈다가 잘 안 됐고 이번에 냈는데 1차는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도시재생에 대한 화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안산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점.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는 전체 인구이고요. 가로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내국인의 인구고, 오른쪽에 있는 5만 명 정도에 되는 인구가 외국인에 대한 인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율은 되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내국인의 인구가 매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하는 게 지금 안산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인구들은 주변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화성이든 아니면 시흥이든 수원이든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그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우리 도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구가 주는 것과 함께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철도가 모여서 수도권과 더 빠른 속도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그 가장 강점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실은 안산시는 이 그 4호선 그 지하철을 되면 이제 그 중심 허리로 해가지고 되면 좌우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실은 그렇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고장벌에 있지만 원래 안산시는 이쪽은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이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4호선에 다니는 이 길이 도시의 외곽이었고 사람들은 다 북쪽에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늘면서 아래쪽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이었던 이 고속도로와 지하철 역사가 지금은 도시를 허리를 잘라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농담 삼아서 말하기도 하지만 강북, 강남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안산도 똑같이. 그러니까 아래쪽은 전부 다 아파트이고 위쪽은 다 저층주거지들인데 그 소득의 불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의 불균형도 있고 북쪽과 남쪽이 서로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이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KT 역사를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시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굳이 내가 비싼 주거 비용을 내지 않고 좀 더 저렴한 주거지에 좀 더 양질의 주거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 건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안산시에, 그러니까 요 위쪽,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총 47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당히 일정 시간에 몰려 있어요. 개발들이. 그러니까 이 개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좀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화랑연지 근처로 해서 지금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살펴보니 그 안산 2020년도에 9,000세대가 풀립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풀릴 거거든요. 근데 인근에 있는 시흥에서는 19년도에 풀려요. 그 다음에 지금 18년도에는 송산이 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들이 송산으로 먼저 가고 시흥으로 가고 안산으로 되돌아온다? 또는 그때는 안산에는 빌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위험스럽게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실은 안산은 지금까지 미분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미분양이 한 차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많이 풀리니까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가 지금 도시를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지금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좋진 않은데 그럼 좀 재미난 얘기 해볼게요. 제가 안산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됐는데 뭐 시민단체 활동을 제가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실은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마을 만들기를 접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를테면 왜 안산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할 때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의 인간위탁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위탁으로 운영한 센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든 사람은 아닌데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 저는 앉아 있는데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안산은 어떻게 마을센터를 만들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안산은 풍수적으로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서무 이익 선생님하고 그 다음 최용전 선생님이 계신데, 실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당대의 주류 학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당시에 조선시대의 그 주류 학문은 양명학이었고, 열심히 사자성어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입신양명하는 게 목적인데,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사구시라고 실제 동네에서 또는 지역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지역이 안산이었다고 하는 게 전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더군다나 안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렇게 4대 서구라고 불리는 청문당이 또 안산에 있다고 하는 것도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문당의 여름이라고 하는 행사를 보니까 당시에 서무 이익 선생과 정약용 선생과 여러 이제 유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다양한 지식인들이 나이와 그다음에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용신 선생님인데, 최용신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농촌 계몽을 하셨지만, 당시에 여성 지식인들은 농촌 계몽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 계몽에 여성이 헌신하는 거는, 투신하는 거는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용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저는 흥미롭게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안산에 있었던 게 고작 3년인데 3년 동안에 계셨던 그 시간이 안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저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서로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을 만들기를 하던 저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현대에도 혹시 이런 좀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저는 앞에 두 개 있는 시아오와 의제21 활동이 좀 그러니까 안산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대안적인 그런 맥락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아오 지속발전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동작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제가 들었고, 이것의 역사가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화호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개발이었던 거죠. 공공이 개발해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이고, 그래서 그 갈등을 지금까지 공공이 유발한 갈등 중에서 유일하게 해소된 사례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산의 전투의 특별한 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소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거버넌스 방식이었는데, 전문가, 시민, 그 다음에 행정이 서로 지역 문제를 합의하면서 풀어갔던 그런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의제21 활동에 이어졌고, 그게 마을 만들기를 만들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생각이 좀 개연성이 있나요? 네, 너무 이렇게 갖다 맞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안산이라는 도시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에서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안산만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준비된 시민 역량 또는 거버넌스를 할 줄 아는 행정공무원 정도,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를테면 자주 찾아오는 도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리의 주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랑유원지와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죠. 네, 화랑유원지는 공원이고요. 공원 위에 놓여지는 게 생명안전공원이죠. 네. 근데 이제 공원이 그 주변 도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 시간에 서울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서울시가 지금 이제 서울숲에 대해서 2차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뉴스인데요.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든 공원 하나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잘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랑유원지 주변에 놓여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고잔동 쪽 또는 원곡동 쪽으로는 고층 공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구역사 쪽으로에서는 상업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고잔 연립주택단지로에서는 저층 주거들이 쭉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화랑유원지에 이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는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생명안전공원을 품는 화랑유원지가 주변 상황과 어떻게 조우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가 그 발표한 아트시티 개발이죠. 아트시티 개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안산시가 역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역사 주위로에서 상당 부분 완충 녹지가 되어 있고 실은 도시는 거기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다익 구조로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안산시의 개발에 되게 주요한 그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고잔동, 중앙동 이런 쪽에 그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지역은 추지역과 연계해서 안산시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북광장 아시죠? 얼마 전에 타보긴 했는데 광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장을 채우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넓디 넓은 광장을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안산시 지도인데요. 안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들여다보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안산에는 그 일정 높이의 녹지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점들이 전부 다 그린이죠. 그러니까 그린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린에 대한 면적은 많으나 녹지의 면적은 많은데 이 녹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는 이 녹지들이 주거지나 아니면 도시의 이런 작은 단위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큰 공원이고 어디가 작은 공원이고 그다음 우리 동네하고 어떻게 만나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볼 때 가장 큰 공원 보면 아래쪽은 호수공원이 분명하죠. 위쪽은 화랑유원지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안산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만약 공공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화랑유원지와 호수공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리고 도시가 30년이 됐고 30년 동안 공원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에 두 공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화랑유원지의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시가 도로가 되게 좋잖아요. 특히 그 안산시는 차도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4대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자전거 하자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10대 거점 도시로 다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전거 타기 상당히 좋은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산을 보면서 더군다나 평지로 되어 있는 우리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기회와 제한에 대한 부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에 처음 보이는 로고는 문체부가 하는 재생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보이는 거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회적 경제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한 센터가 지금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이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랑 함께 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 자치, 이것 역시도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산에서는 국토부의 재생사업은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의 재생 사업들은 전 이미 익숙한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그 재생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재생만 목매일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산은 재개발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지금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내 돈 들이지 않고 또는 돈을 좀 적게 들여서 좀 더 양질의 주거 환경을 살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내 돈 들여가지고 짓거나 새로 다시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 개발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개발들을 고민하고 있고 서구시에서는 집수리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대안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며 살 수 있는 거죠. 특히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집은 사적 재산이잖아요. 사적 재산에 공적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가꿈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서 노후 건축물의 예를 성능을 개량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에 매우 중요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되면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는 걸 또 감안해서 리모델링 활성화라고 하는 또 제도를 또 만들어서 이것들을 양성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었지만 이 주택 하나하나가 되면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맨 끝에 보면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대기업에게 단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만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개발 방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 정책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아파트 개발만은 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잔도 연립단지는 아직 그 예정 지역이니까 아파트 개발 이외에 다른 대안적 개발들을 또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 지역에 이렇게 해보자라는 제안보다는 그러한 좀 시범적인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시범 지역이다 정도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 지역에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서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를테면 동별 이를테면 개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서 또는 이제 그 층수를 한 층이나 두 층만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이런 개발의 방식은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다양한 방식의 개발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되면 단순히 행정과 그 다음에 당사자 주민과 전문가 간의 협의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자 간의 협의 테이블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게 안산시가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질리언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복력인데요. 외부로부터 그렇다면 힘을 받았을 때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여러 재난 지역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안산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의 회복력을 갖추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의 한 면에서 저는 이제 리빙랩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마을 만들기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나 아니면 도시 공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와 실행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안산에는 그런 연구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모임들, 그다음에 시민 활동들이 어떻게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안산시를 만들고 그 안산시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이미지로 새로 거듭나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책에 대한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책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도시가 되면 부자가 되자 아니면은 뭐 좀 더 멋진 도시가 되자 또는 명소가 되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기도 하는데 이 동네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행복한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알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안산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